안녕하십니까. CFP 부동산 설계 지식형 문제풀이를 담당한 장경진 CFP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제풀이인데요. 강의 진행은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보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내용의 이제 키워드를 한 번 더 보시고 나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설계 1장이 있으시잖아요. 1장 부동산 시장의 분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기본서에 있는 핵심 용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을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겠어요. 그리고 나서 2장에 있는 이제 부동산 설계에 관련된 법도 기본서를 보고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제 기본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제집도 필요하시지만 그 옆에 기본서를 좀 찾아내셔서 기본서 옆에 넣으시고 문제집 넣으시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가 준비 안 되신 분은 우선 기본서를 좀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러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설계 기본서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이제 9페이지. 9페이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 9페이지에 있는 이제 부동산 시장 분석은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문제가 이제 한 3에서 4개 문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기본적인 거는 내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번 체크를 해드릴게요. 우선 9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과 특징이 있으시잖아요. 이 부동산에 대한 특징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AFPK 하셨을 때도 아마 이 특징을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CFP도 기본이기 때문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9페이지 하단에 있는 고정성 또는 이제 비이동성이라는 거 있으시죠? 그 타이틀, 그 다음 한 장 넘기시면 2번에 연속성, 세 번째 이질성, 네 번째 부중성 또는 희소성,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 제도적 대안이라는 5가지가 있는데 기본 타이틀은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거라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셔야 될 거는 그 기본 타이틀과 연결되어 있는 파생적인 단어들 그걸 좀 꼭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한 번씩 알려드리면 9페이지에 보시면 고정성 혹은 비이동성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그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토지는 그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이동이 불가능하다. 즉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고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생되는 단어는 한 장 넘기시면 10페이지에 맨 상단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장활동이라는 연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정성, 임장활동 같이 외워주셔야 되고 그 바로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역화라는 단어가 있으시죠. 거기까지. 그래서 고정성, 비이동성, 임장활동, 지역화 이런 것이 이제 프로세스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연속성 있으시죠. 연속성은 첫 번째 줄 토지는입니다. 토지는 체크.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토지의 자리에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면 틀려요. 왜냐면 부동산은 정착물과 토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 정착물은 연속성이 없어요. 감가가 상각이 되거든요. 하지만 토지는 연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토지는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이 부동산이 들어가면 맞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셔서 토지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주어는 뭐죠? 토지입니다.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부동산이 들어가면 안 된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 이질성이 있으시죠. 이질성은 이질적이다. 즉 같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이질성이 반대면 동질성이니까 이질성 같지 않다. 그런 뜻으로 바로 밑에 보시면 똑같은 땅은 뭐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키워드 중요합니다. 똑같은 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뭐다? 이질성이에요. 이질성이 같기 때문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개별화라는 단어가 있으시죠. 개별화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개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성이 없다까지. 그래서 이질성, 개별화, 모두 대체 가능성이 없다. 이 3가지. 요 3가지 연속적으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증성 또는 희소성이라고 되어 있으시죠. 자, 부증성 또는 희소성과 연결되는 거는 세 번째 줄 토지 이용의 전환이라는 단어가 있으시죠. 이 토지 이용의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바닷물을 메워서 거기다 간척지를 만드는데 이 간척지를 만들었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되는 거냐? 새로 만든 거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문제인데 간척지는 과거에 어업을 했던 부분이 땅이 돼서 농업으로 바뀌었다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업이 뭐로 바뀌어요? 농업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뭐로 본다? 토지 이용이 뭐한다?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중성과 연결되는 단어 토지 이용의 전환이라는 단어 기억하시고 그러다 보니 그 바로 밑에 토지 이용을 집약화한다라는 단어죠. 집약화. 집약화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갖고 있는 소유자가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집약화라는 단어까지 기억하시고 그 바로 밑에 즉각적인, 즉 공급에 대해서 항상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그 말 밑에 단기적으로 수요에 대한 가격이 불완전하다. 그래서 부중성과 연결되는 것은 첫 번째 토지 이용의 전환, 그 다음에 토지 이용의 집약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인 공급, 그러다 보니 단기적으로 시장이 불완전하다. 이렇게 쭉 같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도적 제한이죠. 제도적 제한이라는 것은 마지막 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법적 제한이 강하다. 즉 토지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등치가 제일 크죠.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한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 5가지의 토지 부동산의 특징을 말씀드렸죠. 각각 연결되어 있는 파생적 단어까지 꼭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페이지 잠깐 볼게요. 11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으시죠. 여기도 이제 타이틀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첫 번째가 지역성과 시장 분할. 지역성과 시장 분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이요. 두 번째 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동산에 있어 나라 전체를 아울리는 하나의 시장이 없다 체크. 시험장 가면 없다 자리에 뭐로 바뀌면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자, 일반 재화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차이점을 잠깐 보시면 일반 재화시장은 우리나라 전체가 공통된 하나의 시장에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기본 강의 때 볼펜 얘기를 잠깐 드렸죠. 서울에서 볼펜 가격이 1,000원이라면 지방도 1,000원이에요. 그래서 일반 재화는 전체 시장을 어울리는 그런 시장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은 아니죠. 서울에 있는 땅값과 지방의 땅값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시장은 뭐다? 없다. 없다가 중요합니다. 시험장에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2번 즉각적 수급 조절이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수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뭐죠?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어떤 물건을 하나 샀을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건 부가가치세 하나 내고 끝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집을 사면 뭐 공인중개사 비용도 나오고 뭐 취득세 나오고 만약 판다면 양도소득세 내고 중간에 갖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뭐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한 장 넘기셔서 네 번째 수요 분화와 계층화. 부동산은 고객들이 다 달라요. 어떤 고객은 아파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오피스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땅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임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각각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타켓에 따라서 시장이 분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층화되어 있고 거기에 서포트하는 전문가들이 생겨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분화가 되어 있고 계층화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갖고 있는 네 가지 특징. 첫 번째 지역성, 그 다음에 즉각적인 수급 조절이 어렵다, 그 다음에 높은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요의 분화와 계층화가 되고 있다. 거기와 연결되는 파생적 단어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부동산의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이 있으시죠.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줄에 있어요. 첫 번째 줄 뒤쪽에 보시면 소비재로부터 부동산 시장을 뭐로 본다? 공간 시장이다. 즉 소비재는 공간 시장이고요. 투자자로서의 부동산 시장보다 자산 시장이다. 그러니까 소비재는 공간 시장, 투자재는 자산 시장이에요. 시험장 가면 이게 바뀝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소비재, 공간. 투자는 뭐다? 자산이다. 꼭 기억하시고. 근데 그 밑으로 세 번째 더 내려오시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으시죠. 그렇죠? 뭐라고 되어 있죠?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을 분리해서 해석하기보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통합입니다.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용하다. 즉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과 공간 시장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장에 통합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분리가 들어가면 틀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 두 장 넘기셔서 여러분이 보주셔야 될 게 15페이지에 보시면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 연계 있으시죠. 이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제1사분면이 어떤 시장이냐면 1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기간 초에 공간의 재고가 주어지면 그 공간에 맞는 수요가 재고와 일치되는 임대료가 결정되죠. 그래서 첫 번째 일사분면에서 뭐가 결정된다? 임대료가 결정된다. 그 다음 그 밑에 자산가격이죠. 두 번째는 이사분면이죠. 이사분면 뭐가 발생되죠? 자산가격.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예, 건설량, 신규 건설량. 근데 마지막은 재고입니다. 그래서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에서 일사분면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다? 임대료가 결정되고, 두 번째는 자산이 결정되고, 3, 4분면은요, 예, 신규 건설량이 결정되고, 마지막 4, 4분면에서는 재고량이 결정됩니다.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임대료, 자산, 건설, 재고. 순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주거용 부동산 있으시죠? 주거용 부동산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하셔야 될 건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 그림 1-4의 위로 한 세 번째 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듯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듯 주택시장의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 즉 완전 비탄력적, B자 동그라미 채셔야 돼요. 시험장에 B자가 빠지면 안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에 상응하는 신규 공급 물량이 증가하므로 장기주택 공급선은 뭐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 체크. 우상향이 우하향으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이러한 문구가 쭉 나오면 그냥 가볍게 넘겨주시는데 여러분들 체크할 거는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상향으로 간다. 이 단어는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 장 넘기셔서 19페이지 2번에 레버리지 효과 측면이 있으시죠? 레버리지 효과 측면의 마지막 줄에서 밑으로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갭 투자 방식은 향후 재계약 시 시세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소위 역전세, 신규 전세가가 기존 전세가보다 낮은 경우가 발생하여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유 있는 자금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그냥 문구만 기억하세요.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해주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문구 한 줄이 쭉 들어가요. 이게 맞는 거거든요. 이게 맞았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할 필요 없고 지금 현재 제가 읽어드렸던 갭 투자 방식은 쭉 읽었던 문장 길죠. 이런 문장이 시험장에 가면 들어가요. 최소한 두세 줄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서 이거는 맞다라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긴 문장은 아마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 아마 많이 괴롭힐 건데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시간의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어떻게 하면 빨리 여러분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가장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 시험장에 나왔을 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한번 쭉 읽고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읽었던 이런 문장들이 시험장 가면 나옵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볍게 보세요. 이런 문장은 외울 필요는 없고요. 외울 거는 이제 20페이지 있으시죠. 20페이지 넘기시면 두 번째 줄이 있으시죠. 금리랑 연결되는 건데요. 이건 좀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경제학적으로 금리와 부동산만을 놓고 보면 경제학적으로 뭐하다? 반비례 관계이다. 이게 반비례. 앞에 반자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금리와 부동산은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1페이지 4번에 전세 가격이 있으시죠. 자, 전세 가격. 전세 가격은 주택의 현재 사용 가치를 나타내고 미래 가격은 사용 가치에 투자 가치를 더한 미래 가치를 나타낸다. 그래서 전세 가치는 무슨 가치? 사용 가치. 그다음에 매매 가치는 뭐다? 미래 가치. 자, 전세 가치는 사용 가치, 매매 가치는 미래 가치입니다. 시험장 가면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외워 주셔야 돼요. 전세 가치는 사용 가치, 그다음에 매매 가격은 미래 가치.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한 장 더 넘기셔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22페이지 7번 대출 규제 있으시죠? 대출 규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충분한 자기 자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대출 상환에 적정한 소득이 없는 가구는 주택 매수를 포기하거나 매수 대신 임차를 결정하게 된다.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시험장 가면 쭉 한 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거 그냥 맞다라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외울 건 아니고요. 네, 23페이지 볼게요. 상업용지. 1번의 상업용지의 개념과 분류 있으시죠?
자, 상업용지는 수익성 토지로서 개발이 가장 활발하고 필요에 의한 변화로 압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그냥 문구입니다. 이게 상업용지가 어떤 용지다라는 것, 어떤 내용이다라는 거 한번 개념을 올려놓은 거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죠. 그 상업용지는 수익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크다. 이 정도. 이것도 이제 시험장 가면 한 줄 쭉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맞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표 1-1에 있는 상업지역이 분류 있죠. 중심 상업지, 일반 상업지, 근림 상업지, 유통 상업지 한 4가지가 있습니다. 가볍게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봐주실 거는 그 밑에 두 번째 줄 건폐율과 용적률 있죠.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은 바로 밑에 지방자치단체 뭐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 건폐율과 용적률 뭐에 따른다? 조례에 따른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건폐율과 용적률은 뭐로 간다? 조례로 간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4페이지 볼게요. 상업용지 시장 분석 있으시죠? 1번의 용지의 입지입니다. 용지가 뭐냐라는 건데요. 자, 용지의 입주, 첫 번째 줄. 용지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도로의 여건이나 구조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것 한 정도. 용지는 뭐랑 연결되어 있다? 도로와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도로와 뭐다?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한 5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런 단어가 나올 거예요. 사람의 통행이 적고 자동차만 많이 다니는 지역보다는 줄 치세요. 자동차가 적고 사람이 많이 모여들 수 있는 지역이 좋다. 뭐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이런 문구들을 가지고 혼돈을 느껴요. 시험장을 살짝 바꿔놓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나가죠. 뭐 사람 통행이 적고 자동차가 많은 지역이 좋다라고 써놓으면 시험장가 혼돈에 빠지세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런 문구는 시험장 가면 그냥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상식적인 부분에서 이건 맞구나. 즉 일반적으로 용지는 사람이 많아야 되죠. 자동차는 적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많고, 즉 자동차는 적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것이 좋다라는 거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유동인구의 통행 패턴이 있으시죠? 밑에 세 번째 줄 볼게요. 출퇴근 업무 통행은 주로 직장의 이동을 위한 이동으로 일상생활 통행보다 긴 거리, 긴자 체크. 긴가 짧은으로 바뀌면 틀려요. 시험장 가면 이렇게 바꿔요. 긴 거리를 짧은 거리로 만든다. 이러셨죠? 그래서 일상생활보다 긴 거리를 말하고 하루에 출퇴근이 몇 번 이상? 2번이죠.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니까. 그냥 2번 이상을 통행하면 주말에도 통행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긴 거리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3번 경제적 측면 분석 있으시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봐주셔야 될 거는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주민의 수준이 있으시죠? 주민의 수준. 두 번째 줄 끝에 주민의 수준. 자, 주민의 수준을 파악하면 그 바로 밑에 줄에 있어요. 밑에 줄. 해당 상권의 고객 수를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민의 수준. 주민의 수준. 수준은 뭐랑 알 수 있다? 고객 수. 아셨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상권의 성숙도 있으시죠? 성숙도. 성숙도는 그 바로 밑에 줄, 밑에 줄 상권의 번영 정도를 알 수 있어요. 상권에 뭐를 알 수 있다? 번영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그 옆에 뭐가 있죠? 지역의 개발 계획 및 도시 계획. 개발 계획과 도시 계획은 뭐를 알 수 있다? 상권의 전망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3번에 이제 경제 측면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수준. 고객의 수준은 뭐를 알 수 있다고요? 고객의 수. 고객 수. 수준은 수를 알 수 있고 성숙도. 즉 상권의 성숙도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번영의 정도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획 있죠. 지역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거는 앞으로의 전망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장에 바꿔놓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주민의 수준은 고객수, 성숙도는 번영 정도, 그 다음에 계획,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은 상권의 전망. 아셨죠? 정확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상가 유형 있으시죠? 예. 상가 유형은 아마 특징을 아마 시험 문제 낼 거예요. 각각 낼 수 있는 파트가 상당히 문제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가의 특징을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시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예요. 그 상가는 어떤 특징 갖고 있느냐? 예, 두 번째 줄에 되어 있죠. 단지 내 고정 고객이 확보되어 있어 수익이 안정적이고 업종 자체가 경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공실의 위험이 적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주택법을 적용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밑에 법적 제재가 엄격하고 제약사항이 많다 정도까지. 그 다음 쭉 내려오시면 아파트 단지의 상가는 세대가 몇 세대? 5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면 이게 나와요. 공실의 위험이 가장 적은 게 뭐냐?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아셨죠? 그 아파트 단지 상가는 세대가 몇 개 정도? 5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적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숫자까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근린 상가죠. 근린 상가는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상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가, 저녁 때 회식하는 그런 고깃집 이런 들이 있는 그런 건물, 그걸 근린 상가라 하고요. 근린 상가에서 여러분이 봐주실 거는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시면 배우지의 주 동선 및 교통을 이용하는 동선과 연결되는 여부가 중요하며 시기적으로 배우의 아파트 단지의 입주보다 줄 치셔야 돼요. 늦게 아파트 단지보다 어떻게 하나? 늦게 세요. 일찍 들어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근린상가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늦게 들어와야 된다. 이 늦게라 이 단어가 빨리, 먼저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래서 근린상가는 배우의 아파트 단지의 입주보다 늦게 입점하는 상가가 유리하다. 이 정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배우 세대는 몇 세대 정도예요? 그 바로 밑에 줄이 있죠. 1000세대. 그래서 근린상가랑 연결되는 거는 여러분 기억할 건 두 가지. 시기적으로 배우 아파트 단지보다 늦게 입주하는 게 유리하다. 그 다음에 세대는 1000세대 정도 꼭 기억하시고. 세 번째,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상가 있으시죠? 이 오피스텔 상가세요. 오피스텔에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1층에 편의점 같은 게 있으시잖아요. 그 상가를 말하는 건데, 세 번째 줄에 있죠. 입주민들이 기본 배우 세대가 되므로 상권 형성에 도움이 되고 기존 입지 자체가 괜찮은 상업지라면 상권의 활성화 속도도 빠르다. 줄 치셔야 돼요. 뭘 줄 치셔야 되죠? 상권화 활성화, 상권 활성화 속도가 빠르다. 아셨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배우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배우 고객들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오피스텔 내에서는. 그래서 오피스텔 안에 그 편의점 같은 거죠. 그 편의점은 그 오피스텔에 내어 있는 그 세대주들을 다 고객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상권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있다는 것은 상업 지역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의 형성, 즉 상권의 활성화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4번에 중심지 상가. 중심지 상가는 이제 한 도시의 가장 핵심 도시. 서울 같으면 강남 또는 명동 이런 데거든요. 거기에 있는 상가를 물어보는 건데, 맨 밑에 줄에 있으시죠. 따라서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줄 치셔야 돼요. 자금력과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다. 즉 돈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심상업지역은 일반적으로 그냥 비싸요. 비싸고 또 하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도 명동에 있는 상권들이 많이 힘들었잖아요. 거기를 버텼던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벌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금력이 있고 또 하나 이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데가 어디냐? 중심지 상가라는 거죠. 아셨죠? 그런 키워드는 꼭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5번에 테마상가. 테마상가는 이제 동대문 시장 같은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두 번째 줄 뭐라고 돼 있죠? 소액 투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상가가 어디냐? 테마상가입니다. 테마상가.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상가주택 있죠. 상가주택. 첫 번째 줄에 점포 경용 단독주택이죠. 이건 일반적인 거죠.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층도 상가고, 3층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거. 많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그래서 집주인이 이렇게 상가도 관리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상가주택의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요. 거주와 고정적인 월세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누가 좋아한다? 자, 은퇴 계층이 선호한다. 은퇴하신 분들이 수입도 있고 관리도 편하니까
은퇴 계층이 선호하는 게 뭐냐?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각각 6개의 특징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첫 번째 다시 설명하면 아파트 단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고정 고객이 저기 있다. 세대는 몇 세대? 500세대가 되어 있고요. 근데 근린 상가는요. 배우 세대보다 늦게 입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요. 오피스텔은 상권의 활성화 속도가 빠르다. 중심 상업 지역은요. 자금력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좋다. 테마 상가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상가주택은 은퇴자가 좋아한다. 이렇게 키워드는 딱딱딱 여러분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 3번 상권 분석의 요소 있으시죠? 자, 상권에 대한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상권의 사전적 의미는 상가들이 영업활동을 위해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상가들이 모여있는 상업지역이 아닌, 중요합니다. 해당 상업지역에 소비하러 오는 소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범위를 뭐라 한다? 상권이라고 합니다. 상권은 그 상인들이 모여있는 지역이 아니라 그 상권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 고객들이 거주하고 있는 범위. 키는 고객들이 거주하고 있는 범위. 이게 키입니다. 고객들이 거주하는 범위를 뭐라 한다? 상권이라고 한다.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 배우 세대 있죠? 배우 세대. 배우 세대는 여러분이 아셔야 할 거는 세 번째 줄. 배우 세대가 많고 그들이 이용할 상권이 작으면 작을수록 투자 가치가 높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두 번째 줄. 중심 업무 지구나 광역 상권을 제외한 일반 주거용 혹은 업무용 배우 세대는 일반적으로 도보 몇 분? 10분. 거리를 심리적, 물리적 한계로 본다. 10분 정도 가볍게 체크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한 장 넘기셔서 30페이지. 동선 있어요. 동선. 고객이 움직이는 선이에요. 동선.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 줄 좀 보세요. 요동층이 건물이 이면을 주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넓은 통행로가 주동선이 되지는 주의하세요. 않는다. 시험장에 가셔서 뭐 주동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왜냐하면 넓은 길이라고 해서 모든 그 손님, 고객들이 다니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금 골목길 옆에 맛있는 집이 있으면 그들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주동선이 넓은 통행로가 주동선이 될 수는 없다. 되지는 않는다. 않는다라는 거 그게 키워드. 시험장에 가서 넓은 통행로가 주동선이 된다 하면 틀려요. 아셨죠? 넓은 통행로가 주동선이 되지 않는다. 보시고. 그 다음 세 번째, 밑에서 3번. 가시성과 접근성 있죠? 가시성 및 접근성. 상가는 눈에 잘 띄어야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뭐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니까 한번 가볍게 보세요. 이 정도. 그 다음에 31페이지 부동산 시장과 정책 있으시죠? 넘기시면 33페이지에 볼게요. 33페이지 세 번째 줄. 조세는 정부의 재정 충당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보유하는 경제주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거래의 유인과 보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시장 전체에서 거래되는 재고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구만 한 바퀴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장가 이런 문구가 하나 쭉 나옵니다. 길게 나오죠. 그래서 가볍게 보시고 이런 게 맞다라는 것만 보세요. 한번 읽어만 보시고 시험장 가십시오. 넘기셔서 35페이지 3번 정책적 효과 있으시죠? 정책적 효과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조세의 규칙을 볼 때 자가 거주의 경우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통해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자가인 사람은 세금이 올라가면 자기가 부담한다는 뜻이죠. 임대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임차인에게 뭐한다? 전가한다. 그러니까 자가 소유자는 자기가 스스로가 그냥 세금을 내지만 임차인들은요. 주인이 넘기죠. 세금까지 포함해서 임료를 계산하니까. 그래서 누가 감당한다? 임차인이 전가해서 임차인이 감당한다. 이 정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가는 본인이, 그 다음에 임대부동산은 누가 한다? 임차인이 전가받는다. 이 정도까지 보시고 한 장 넘기셔서 38페이지 갈게요. 38페이지 정책적 효과 있으시죠? 네, 정책적 효과. 여기서 아주 여러분이 좀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양도세예요. 양도세가 부과돼요. 생각해보세요. 양도세가 부과됐어요. 그러면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신규 뭐예요? 공급입니다. 이 공급 자리에 시험장에 수요로 바뀌면 안 돼요.
양도세가 막 커져요. 양도세가 높아지면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집 안 팔죠. 그렇지 않을까요? 양도세가 지금 10%인데 50% 올라갔어요. 그러면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죠. 그럼 공급이 줄어요? 늘어요? 줄겠죠. 그래서 양도세가 부과되면 당연히 신규 공급이 뭐하다? 위축됩니다. 아셨죠? 이 공급 자리에 뭐로 들어가면 수요로 가면 틀려요. 꼭 기억하세요. 양도세 수요가 아니라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동결 효과 있죠. 자, 동결 효과는 란 가격이 오른 부동산 처분을 기피함으로써 부동산 공급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집값이 막 올라가면 집을 갖고 계신 분이 집 안 팔죠. 안 팔기 때문에 뭐가 돼요? 공급이 줄죠. 아셨죠? 그래서 동결 효과가 발생하면 부동산 공급이 감소된다. 여기까지 기억하세요. 이 공급 자리에 뭐로 들어가면 수요가 들으면 틀립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잠깐 볼게요. 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소득층의 조세 납부 연기로 인해 소득 보존 효과로 인하여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며 주거 이동과 노동 이용의 제약을 가져와 생산 요소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양도세 높아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단점이에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40페이지 볼게요. 40페이지. 그래서 임대료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거 있으시죠? 이건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줄이에요. 초과 수요 형태가 지속되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임차인들로 인해 암시장 형성된다. 암시장 형성 체크하라고 그랬어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주택을 수선하여도 임대료를 높일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의 질이 뭐한다? 하락된다. 근데 그 옆에 특정 지역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은 다른 곳에서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우므로 이동이 제약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기존 임차인들의 이동이 저하되면 새로 임차인들은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거. 네 가지 부작용. 첫 번째, 암시장이 형성된다. 두 번째, 임대주택의 질이 하락된다. 그다음에 이동의 제약을 받는다. 새로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렵다. 이게 임대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고요. 41페이지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경제적 효과 잠깐 볼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의 상승입니다. 상승. 시험장에 아마 이걸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나온다면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상승 또는 하락. 책에 뭐로 되어 있죠? 상승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옆에 뭐가 달라붙어요? 하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될 때 옆에 하락이 들어가면 안 돼요.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공동주택의 가격을 누가 한다? 그렇죠.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이 국토교통부령의 대통령령으로 바뀌는 게 틀려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됩니다. 이 자리가 대통령령으로 하면 틀리다 말씀드리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규제하는 무슨 정책? 주택 수요 정책입니다. 아셨죠? 주택 수요 관리 정책이에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가격이 뭐 할 때? 상승의 우려가 있을 때.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그래서 이름으로써 무슨 정책? 주택 수요 관리 정책이에요. 이 수요 자리에 공급은 틀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와 수요 관리 정책 꼭 같이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셔서 42페이지 4번에 보시면 주거복지 정책이 있으시죠.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 보조라는 것을, 이거는 개념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세요. 시험장갑 이걸 두 개 구분하는 문제가 아마 낼 건데,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공동임대주택은 공동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정부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주택은 국가가 직접 건물을 져서 임대시켜주는 것. 이걸 뭐라 한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가 직접 져서 하는 거. 우리 흔히 임대주택이라는 거고요. 근데 임대료 보조 정책은 보조입니다. 말 그대로 보조해주는 거죠. 뭘 보조해줘요?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민간 임대주택 임차료 일정 부분을 정부가 대신 뭐 한다? 지불해 주는 거예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 그걸 보고 뭐라 한다? 임대료 보조 정책이라고 합니다. 개념만 기억하셔요. 국가가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 공동 임대주택. 그다음 임대료를 보조해 주는 것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그다음 그 밑으로 두 번째 더 내려오시면 임대료 보조 정책은 수혜자가 낮은 임대료를 지불하며 그 가격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할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 사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공동임대주택은 국가가 져놓은 지역 있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국가가 여기다 임대주택을 줬어요. 그럼 여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는 사람이 입지를 선택할 권한은 없죠. 그렇죠? 근데 임대료 보조하는 것은 그 사람이 민간주택 어디든지 가서 살 수 있잖아요. 그 국가는 뭐만 주면 되니까 임대료를 지불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은 공동임대주택보다 입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커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공동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고정된 입지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 정책에 비해 효율성 증폭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효율성 어디가 좋죠? 그렇죠. 임대료 보조 정책이 훨씬 더 좋다. 여기까지가 1장이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제집 보겠습니다. 문제집 첫 번째 이제 부동산 시장에 1장이 있으시죠? 수험 전략이 있어요. 수험 전략을 한번 가볍게 보세요. 1장은 이제 기본적으로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협회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3문제, 4문제 정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장 넘기셔서 부동산 시장 1번 문제 볼까요? 자, 부동산의 개념과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문제입니다. 문제집 1번. 1번.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개념에 대해서. 1번. 토지는 그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동산 임장 활동의 중요성 부각된다. 이게 뭐죠? 그렇죠. 고정성에 대한 거죠. 고정성의 개념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고요. 2번. 부동산은 공공성이 크고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산에 차지하는 금액적 비중이 높다. 이게 뭐죠? 제도적 제한을 말씀하는 거고. 3번. 토지 외의 건축물도 건축기간에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공급될 수 없는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단기적으로 수요에 의한 가격이 불안정해지기 쉬운 원인이 된다. 이게 무슨 특성을 나타내는 거죠? 부동산의 부증성을 나타내는 거죠. 희소성이고. 4번. 부동산의 희소성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 및 수익이 개별하는 희소성이 아니죠. 개별은 뭐였어요? 이질성이었죠. 이질성. 그래서 이게 틀려져. 답은 4번입니다. 보시면 부동산의 가격 및 수익은 개별화되어 사용이나 판매에 있어 대체 가능성이 없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건 뭐죠? 이질성을 설명한 거죠. 그렇죠. 희소성이 아니라 답은 4번입니다. 5번 토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뭐죠? 연속성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도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르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나온 게 이 부동산의 특징입니다.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밑에 있는 정답과 해설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었어요. 1번. 부동산 거래는 다른 재화에 비해 높은 거래 비용이 수반된다. 그렇죠. 부동산 한번 거래하려면 세금도 있죠. 또 부동산 업자한테 공인중개업자한테 줘야 될 비용도 있고요. 세금도 있고.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하면 거래 비용이 높죠. 2번. 신규 공급의 규모는 기존 재고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급격한 수요의 증가는 부동산의 폭등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렇죠? 부동산은 급격하게 수급 조절이 어렵죠. 누가 필요하다 해서 부동산을 막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이 갖고 있는 즉각적인 수급 조절이 어려움. 이걸 말씀드린 거고요. 세 번째, 단기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은 고정되어 있죠. 이것도 이제 수급 조절이 어려움을 나타내는 거고. 4번, 부동산 수요는 분화되거나 계층화되어 있다. 즉 부동산은 각각 달라요. 오피스텔 좋아하는 사람은 오피스텔만 좋아하고 아파트 좋아하는 사람은 아파트만 좋아하고. 여러분들 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토지 좋아하시는 분은 땅만 보러 다니시고, 그쵸? 상가 좋아하시는 분은 상가에만 투자하시고, 각각 요구하는 계층이 다르고 요구하는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부동산은 분화되어 있고 계층화되어 있다. 그런 거고요. 4번, 5번이죠. 5번. 부동산에 있어 나라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시장은 없죠.
일반 재화시장은 하나를 아우르는 시장은 있어. 하지만 부동산 없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의 답은 뭐죠? 예, 5입니다. 5번인데 답을 뭐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기본서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는 식으로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그런 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꼭 답을 맞췄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뭐 넘어가시면 안 되고 그 밑에 해설을 보셔서 왜 이게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를 여러분 꼼꼼히 한번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번 있죠. 디파스 퀄리 위든의 모형, DW 모형에서 사사분면을 적절한 거 맞아요. 사사분면. 공간시장과 자산시장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첫째, 일사분면은 뭐였었어요? 일사분면. 일사분면은 재고하고 임대료의 관계죠. 그래서 뭐가 결정되죠? 임대료가 결정되죠. 이사분면은 뭐죠? 임대료하고 자산 가격이 형성돼서 뭐가 결정되죠? 그렇죠. 자산 가격이 결정되고. 3, 4분면은요. 자산 가격하고 건설, 신규 건설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죠? 예, 신규 건설량이 결정되고. 그다음 4, 4분면은 건설과 총 재고 관계에 대해서 뭐가 결정되죠? 재고량이 결정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임대료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자산 가격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신규 건설량이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재고량이 결정되죠. 그 쭉 연결된 게 뭐죠? 예, 3번이죠.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4번.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갭 투자 방식은 향후 재계약 시 시세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소위 역전세가 발생하여 임대인은 물론 임차인도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여유 있는 자금력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뭐 상식적인 거예요. 아셨죠? 이런 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전세 가격은 주택의 현재 사용 가치를 나타내고 매매 가격은 사용 가치에 투자 가치를 더한 미래 가치를 나타낸다. 그렇죠? 전세 가격은 사용 가치, 매매 가격은 미래 가치. 순서만 바뀌면 틀려요. 3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충분한 자기 자금을 보유하지 않거나 대출 상환에 적절한 소득이 없는 가구는 주택 매수를 포기하거나 매수 대신 뭐한다? 임차를 하죠. 그렇죠? 상식적인 거니까 보시고. 4번, 경제학적으로 금리와 부동산만 놓고 보면 경제적으로 무슨 관계죠? 반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 관계다. 답은 4번이에요. 5번, 주택시장의 공급은 단기적으로 고정, 즉 완전 비탄력적이지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올라가고 그 가격에 상응하는 신규 공급 물량이 증가하므로 장기주택 공급성은 뭐한다? 우상향으로 간다. 아셨죠? 이것도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중요한 단어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금리와 부동산은 반비례한다. 그 다음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다. 이 정도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주민의 수준을 통해 상권의 성숙도를 짐작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주민의 수준이에요. 주민의 수준을 통해 뭐 할 수 있어요? 고객의 수를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민의 수준은 뭐 할 수 있다? 고객의 수. 그 다음에 상권의 성숙도를 확인하면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상권의 번영 정도. 생각나세요? 성숙도, 번영. 그 다음에 뭐 지역 개발, 또는 도시 계획, 개발 계획 이런 거를 보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상권의 전망을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생각나시죠? 다 정리해 드릴게요. 주민의 수준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고객의 수를 알 수 있어요. 주민의 수준, 고객의 수, 상권의 성숙도를 파악을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상권의 번영의 정도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라든가 도시 계획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상권의 전망을 알 수 있어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드세요. 시험장 가시면. 2번, 상업용지는 수익성 토지로서 개발이 가장 활발하고 필요에 의해 변화의 압력이 가장 큰 지역이다. 맞는 말이고요. 3번, 사람의 통행이 적고 자동차만 많이 다니는 지역보다는 자동차가 적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일수록 좋다. 그렇죠? 4번, 출퇴근 업무를 통해 주로 직장의 이동을 위한 이동으로 일상생활 통행보다 긴 거리를 말하며 하루에 출퇴근 시 2번, 2회 이상의 통행하게 되면 주말에는 통행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죠? 5번,
용지의 입지를 결정하는데 도로의 여건이나 구조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뭐 가볍게 2, 3, 4, 5번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1번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6번 볼게요. 아래에서 설명하고 있는 상가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자금력과 경험이 많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다. 어떤 유형이죠? 그쵸. 중심지 상가죠. 중심지 상가. 지금 여러분들 그 정답 및 해설에 보시면 상가 유형, 즉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근린 상가,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상가, 중심지 상가, 테마 상가, 상가 주택 있어요. 요거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해 놨거든요. 좀 외우셔야 돼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제일 중요한 단어 두 번째 줄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예, 공실의 위험이 적죠. 세대는 몇 세대로 하겠어요? 예, 500세대. 그 다음에 근린 상가 가장 중요한 단어 예, 두 번째 줄에 있죠. 배우의 아파트 단지의 입주보다 뭐 늦게 들어간다. 늦게. 그 다음에 배우 세대가 몇 세대예요? 1000세대. 아셨죠? 1000세대. 그 다음에 주상복합 및 오피스텔 상가죠. 입지가 좋은 곳은 땅값도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 역시 대체로 뭐다? 높죠. 높아 체크하시고. 중심지 상가. 예,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죠. 그 다음 경험이 있는 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 테마 상가. 예,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소액. 그 다음 상가주택. 제일 중요한 단어 중간에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예, 은퇴 계층이 선호하는 것. 은퇴 계층 선호하는 거다. 예, 상가주택입니다. 그래서 상가 유형 여러분 정리해 놨으니까 꼭 외우시고요. 7번 볼게요. 다음 중 상권 분석의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중심 업무 지역 지구나 광역 상권을 제외한 일반 주거형 혹은 업무용 배우 세대는 일반적으로 도로 10분 거리를 심리적 물리적 한계로 본다. 가볍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2번 상가는 눈에 잘 띄어야 매출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가시성 설명한 거예요. 맞는 말이고. 3번 배우 세대는 많고 그들이 이용할 상권이 작으면 작을수록 투자 가치는 높죠. 예, 한번 보시고. 4번 상가들이 모여있는 상업지역을 상권이라 한다. 아니죠. 상권은 뭐였어요? 그 상가에 찾아오는 고객들이 소비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상권에 대한 용어는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권이라는 것은 뭐다? 상업지역에 소비하러 오는 소비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상권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상권이라는 의미. 5번 유동층이 건물의 이면을 주로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넓은 통로가 주동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된다라는 꼭 기억하세요. 시험장감 이게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8번 다음 중 정부의 조세 정책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1번 조세의 규칙을 볼 때 자가 거주의 경우 부동산의 가격 하락을 통해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하지만 그 소유자가 뭐 한다겠어요? 세금 부담한다고 말씀드렸죠. 정리할 때. 임대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임차인이 전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자가 소유자가 임차인 때는 임대 부동산일 때는 누가 한다? 예,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2번 양도세가 부과되면 사용자 비용을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부동산 신규 수요가 아니죠. 공급이라고 말씀드렸죠. 공급을 위축시킵니다. 양도소득세가 올라가면 집주인들은 집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집이 나오지 않아요. 즉 공급이 줄어들어요. 아셨죠? 그래서 양도소득세 공급입니다. 수요가 아니라. 답은 2번이에요. 3번 주택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증가시키고 고소득층의 조세 납부 연기로 인해 소득 보전 효과를 인하여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며 주거 이동과 노동 이동을 제약을 가져와 생산 수동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한번 가볍게 보시고요. 4번 동결 효과 있죠. 동결 효과란 가격이 오른 부동산 처분을 기피함으로 부동산 공급이죠. 시험장에 이 공급이 수로 하면 틀리다요. 아셨죠? 동결 효과도 공급이 감소합니다. 5번 조세는 정부의 재정 충당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부유하는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거래의 유인과 보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시장 전체에서 거래되는 재고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볍게 이 정도는 보시고 여러분들 좀 기억하실 거는 양도소득세 공급, 그 다음에 동결효과 공급. 아셨죠? 꼭 기억하시고. 자, 1장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다음 중 부동산 가격 규제와 주거 복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수혜자가 낮은 임차료를 지불하며 그 가격에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고정된 입지와 주거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임대료 보조 정책에 비해 효용의 증가폭이 적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효용성으로 보면 어떤 게 좋냐면 임대료 보조 정책이 더 큽니다. 2번.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주택의 공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급의 감소는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즉 분양가 상한제는 뭐에 대한 영향을 준다? 공급에 대한 영향을 줍니다. 3번.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구에게 민간 임대주택의 임차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대신 지불한 정책이다? 틀렸죠. 지금 현재 말씀드렸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거에게 민간 임대주택 임차료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죠?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아니라 임대료 보조 정책이죠. 아셨죠? 공공임대주택은 국가가 직접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공공임대주택. 지금 현재 3번은 뭐에 대한 설명했어요? 임대료 보조 정책이에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과 임대료,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용어 정리를 좀 정확하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4번.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의 상승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공공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운영이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분양가 이하로 규제하는 주택의 무슨 정책? 수요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는 세 가지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누가 한다고요? 국토교통부령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정책이었어요? 주택 수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마지막 5번입니다. 임대료 규제는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임차인들로 인해 암시장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에 따라서 연결되어 있던 그 부작용 4가지가 있었어요. 생각나세요? 첫 번째, 암시장이 형성된다는 거. 두 번째, 임대주택의 질이 하락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동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새롭게 형성되는 층이 부족한다는 거. 이 4가지에 대한 규제에 대한 그 부작용이 있다라고 기본사 할 때 설명드렸거든요.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